성년 후견제라는 게 있는데요. 치매노인처럼 성년이지만 질병으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이 심신미약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 후견인을 세우는 겁니다. 예전에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도입이 된 건데 이 또한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군요. 자세한 내용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신이 좀 미약한 성년들의 재산 싸움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방패 역할로 보호자를 세우는 건가요? 재산 싸움만 방지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년 후견인 하면은 보호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어떤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한테 네. 재산을 관리해주고 또 아프면 입원할 수 있게 해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예요. 네. 근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은 금치산제도나 한정치산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범위가 업무 범위가 재산관리권이 중심이었다면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서는 재산관리권 이외에 어떤 신상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금치산제도나 한정치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리인이 선임이 되면은 법령에서 정한 그 업무 범위를 그냥 일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비해서 지금 성년후견제도에서는 법원이 피후견인의 상태를 봐서 어떤 업무의 범위를 피후견인이 보다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융통성 있게 도와줄 수,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럼 기존의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는 폐지가 된 건가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된 건데, 네. 그럼 기존의 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는 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까? 기존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 범위를 변경해야 될 거예요. 네. 그 제도에 맡겨서 아마 그 법정 대리인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금치산 대리인이나 한정치산 대리인이 아마 성년후견 제도에 맡겨서 이 범위를 법원에다 변경 청구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이 성년후견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근데 네. 사실 아직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고 고령화 시대가 들어서면서 점점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늘고 있는 추세예요. 이 제도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럼요.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아무튼 고령 인구가 늘어나 보니까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고령이 아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뭐 누구나 필요하면 요청할 수 있는 게 성년 후견 제도이고요. 네.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보니까는 작년 초에 그 통계 기준으로 봐가지고는 도입 이후에 총 4,000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그 월별 건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처음에는 한 달에 80건, 90건이다가 점점 더 100건, 200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성년 후견인 신청 방법도 사실 좀 궁금했는데 가족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년 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또 이제 궁금한 게 이 중에 누가 반대를 하면은 뭐 다 동의를 얻어야 되냐, 그럼 청구권자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 그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청구를 하면은 법원이 이제 전문가의 감정과 그다음에 피후견인에 대한 신문을 거쳐서 선정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정할 것인가와 관련해가지고 그중에 1인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한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정되기는 어렵겠죠. 여러 가지 그럼 이해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원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그럼 성년 후견인이 되면 여러 가지 이 피후견자에 대한 재산 문제를 본인이 재량껏 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부분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이 자식의 재산을 관리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존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피후견인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기가 어디서 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거를 하려면은 법원의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요청을 해서 그 특별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후견인 감독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존 유지를 떠나서 이것에 어떤 변동을 주거나 처분을 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안 그러면 하면 큰일 집을 나죠. 사고 파는 이런 거는 가능한가요? 집을 사고 파는 거는 처분 행위인데 그렇죠. 당연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네네. 만약에 그런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해주거나 뭐 증여하거나 이런 부분 또한 피후견인에게 그러니까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이 성년 후견제가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서부터였는데요.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5년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가 오빠의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은 50대 때와 다름없는 판단력을 가졌다며 불쾌감을 보였는데요. 법정에 어떤 것 때문에 오신지 아십니까요? 네. 우스갯소리로 신정숙이가 이 신청을 했다는데 걔의 판단 능력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 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신 회장 측은 항소했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이 성년 후견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나의 판단력이 이렇게 아직도 정확한데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법적 다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회장님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셨나 봐요. 네네. 항고하셨죠, 지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직 그 항고한 이후에 결정이 안 난 상태고, 그다음에 신동주 회장 측에서 임의 후견 개시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법원이 이 신격호 회장의 후견 개시 청구가 그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속 중인데 임의 후견 개시 청구가 들어와가지고는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법원이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근거도 있을 텐데 사실 그동안 신 총괄회장이 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지만 뭐 치매약을 복용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뭐 정신 감정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결과에 반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반영이 됐겠죠. 이제 네. 신격호 회장이 당시 정신 감정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후견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정신 감정을 하고 또 이제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까지 허용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신문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사단법인 선이란 데가 후견인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에서 비롯된 그 후견인 청구였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닌 제3의 객관적인 제3자를 이렇게 선정했던 걸로 보이고 이 사단법인 선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모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공익적인 활동에 견지해서 이렇게 따로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이 사단법인 선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한정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을 선정을 했었고 네네. 신동주 회사 측에서는 내가 그 임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이제 법원에 요청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느 정도 자신의 재산권을 재량껏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선정된 그 사단법인 선이 임시로 그 후견인으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신격호 회장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후견인이 되는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되는지 아니면은 그 신동주 회장 측에서 임의 후견인이 되는지에 상관없이 그 후견인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그러니까 뭐 직접 후견인 개시 결정 이후에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어떤 의견 조율이 따로 있을지는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피후견인의 상태에 따라서 후견인의 범위가 결정되지 뭐 어떤 임의 후견인인지 아니면 그 계약에 따라서 법원은 이제 그 당사자가 일단 임의 후견인 개시 청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존중을 할 수는 있겠지만 피후견인의 어떤 상태를 무시하고 전적으로 그거를 따라줄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년 후견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좋겠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서요. 그 악용 사례 또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죠. 6년 전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가 생긴 52살 현모 씨입니다. 3년 만에 태어난 현 씨를 위해서 법원은 1살 많은 친형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동생 보험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서 대부분 본인 명의 아파트를 샀는데요. 법원이 보험금을 되돌려놓거나 아파트의 명의를 이전하도록 했지만 형은 따르지 않았고요. 오히려 동생 간병을 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형의 성년 후견인 직무를 정지하고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고발한 것은 제도 도입 4년 만에 처음입니다. 법원이 성년 후견 제도의 감독 절차에서 성년 후견인의 재산 횡령 혐의를 밝히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성년 후견인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탕진했을 경우에는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다시 되돌려받아야 되죠. 이 후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재산 관리의 범위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건 무권 대리로서 무효이고 돌려받아야 돼요. 네네. 근데 이 돌려받는 게 일단 재산이 빠져나가면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처음에 후견인을 선정을 할 때 뭔가 이렇게 후견인 선정 청구가 재산 분쟁에 관한 다툼에 대해서 이렇게 비롯됐다면 친족보다는 재산 다툼하고는 상관없는 객관적인 제3자인 사단법인을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법률에 보면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후견인 감독권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사전 예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후견인 감독권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신 사례처럼 특히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게 또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가족 간의 경우에 특별히 악용될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족 관계의 어떤 재산 분쟁에서 후견인 선정 청구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이번에 신격호 회장의 경우처럼 제3자인 사단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정을 해서 재산 관리권과 그다음에 신상 보호권을 따로따로 이 후견인은 복수여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견인 감독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뭔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하거나 뭐 다른 조짐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후견인의 이익에 피후견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후견인 감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법원이 성년 후견인을 지정할 때 좀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법원이 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지금의 성년 후견 제도에서 뭔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지금 지적하시는 네네. 거잖아요.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지금 성년 후견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그다음에 그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돼 있는데 무용고자 같은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선정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그 노인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를 관리를 하다가 어떤 미비한 점이 발견되거나 후견인 선정이 필요한 그런 피후견인을 발견했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지자체별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후견인 감독권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래서 후견인이 어떤 권한을 남용해가지고는 피후견인에게 피해를 주는 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네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후견인의 보수를 국가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후견인이 부담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이게 어떤 실버 산업의 일환으로 노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구인이 이제 자신의 뜻대로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 성년 후견 그런 신청을 경우도 취하해버리고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이루어져야겠죠. 예, 얼마 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재산을 노리고 후견인 선정 청구를 했다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제 선정이 되니까는 후견인 선정 청구했던 거를 취하해버린 거예요. 네. 취하해버렸으면 이 부조자, 그 피후견인은 누구한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응소를 하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는 소를 취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후견인 선정 청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그런 미비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취할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